먼저 떠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는 말, 전 믿지 않았습니다. 24년이 지나도 가슴에 묻히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8살 아이를 가슴에 묻고 저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죄스럽고 웃는 것도 죄스러웠던 그 시간들. 근데 24해가 지난 지금 저는 압니다. 그 아이는 묻히지 않았어요. 제 발걸음 속에, 큰 아들의 어깨 위에, 손주의 웃음 속에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슬픔을 이겨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픔과 함께 그래도 기어코 살아낸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세면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마주하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매일 아침 낯선 여자를 만납니다. 눈가에 자글자글 잡힌 주름, 볼 언저리에 번진 기미, 흰머리가 듬성듬성 올라온 관자놀이. 62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다가도 금방 고개를 젓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살아온 거지. 이게 다 훈장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건으로 얼굴을 닦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딱 한 번씩은 생각이 납니다. 28살의 제 얼굴이요. 그때는 참 고왔어요. 남편이 처음 저를 봤을 때 웃으면 꽃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볼에 혈색이 돌고 눈이 맑았습니다. 그때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아침이면 남편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아이들 뒤를 쫓아다니고 저녁이면 따끈한 국을 끓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게 전부였고 그게 전부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갈 줄만 알았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지금 보험 설계사입니다. 경력 20년. 처음엔 살기 위해 시작했고 그 다음엔 익숙해지려고 버텼고 지금은 이 일이 저라는 사람의 전부가 됐어요. 명함 한 장에 정모란이라고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볼 때마다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이 이름이 나한테 어울리나 싶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명함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침을 차려 먹을 여유는 없어요.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서류 가방을 챙기면서 마십니다. 가방 안에는 늘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고객 상담 자료, 보험 안내 책자, 손때 묻은 수첩 하나, 그리고 작은 거울 하나. 그 거울은 고객을 만나기 전 표정을 가다듬을 때 씁니다. 지쳐 보이면 안 되거든요. 힘들어 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 일은 표정도 실력입니다. 가방을 다 챙기고 나면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자를 하나 씁니다. 매일 아침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받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제 아들은 소방관이에요. 오늘도 무사히. 이 6글자를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5초입니다. 하지만 그 6글자 안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들은 알까요? 조심해 우리 아들. 밥은 먹었니? 힘들면 쉬면서 해. 제발 다치지 마 아들. 다 담기엔 너무 많아서 그냥 6글자로 줄였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아들이 소방관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이웃의 자랑도 했고 친척들한테도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소방관이에요.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자랑스럽다는 감정 뒤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감정이 하나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TV를 보다가 사이렌 소리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몸이 굳습니다.
창밖에서 소방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아들 민준이 근무하는 날인가? 혹시 그쪽 방향 아닌가? 아무 일 없겠지. 그 생각이 꼬리를 물면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를 걸고 싶은 걸 꾹 참습니다. 일하는 중에 전화하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 바탕화면만 바라봅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 사진으로 설정해둔 바탕화면을요. 소방관 정복을 입고 씩 웃는 아들의 얼굴.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눈에는 두 개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35살 지금의 민준이, 그리고 11살의 민준이. 11살의 민준이는 참 조용한 아이였어요. 씩씩하고 활발한 것 같으면서도 어디선가 늘 뭔가를 혼자 생각하는 눈빛의 아이. 그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소방관 돼서 사람들을 다 구해줄게. 그럼 다시는 슬픈 일이 안 생기겠지?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지도 울지도 못했어요. 가슴 한쪽이 미어지면서 다른 쪽은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느낌. 그 복잡한 감정이 뭔지 저는 한참이 지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민준이가 그 말을 한 건 동생을 잃고 나서였어요. 막내 현준이. 그 이름을 꺼내는 게 아직도 쉽지 않습니다. 24해가 지났는데 이름 석자가 입 밖에 나오려고 하면 목구멍 어딘가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면 남편이 어느새 나와 있어요. 차 키를 손에 들고서요. 퇴직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자처한 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집안일이고 하나는 제 운전기사입니다. 어디 먼저 가야 해? 매일 아침 같은 질문을 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같은 대답을 하고요. 강동 쪽 고객부터 만나야 해. 바쁘셔서 오전밖에 시간이 안 되신데. 그러면 남편은 말없이 차 시동을 겁니다. 아직 해가 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두 부부가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우리 스스로도 가끔 웃기다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지? 제가 그러면 남편이 피식 웃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62살 보험 설계사 정모란의 하루가요. 이 하루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이제는 충분히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섭니다. 아들이 소방관 시험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던 날,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기쁜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저 스스로도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수화기를 붙들고 한참을요. 아들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엄마, 왜 울어? 기쁜 거 아니야? 기쁘죠. 당연히 기뻤습니다. 근데 동시에 가슴 한켠이 사르르 내려앉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직업인 사람. 불 속으로 무너지는 건물 안으로 남들이 다 피해 나오는 그 방향으로 달려 들어가야 하는 사람. 그게 제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준이가 근무를 들어가는 날이면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자동으로 뉴스를 켭니다. 큰 화재는 없나, 사고 소식은 없나. 그러다 아무 일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래도 잠은 잘 안 와요. 제가 유독 예민한 게 있는데 바로 사이렌 소리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카페에 앉아 있다가도, 고객 상담을 하다가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하던 것을 멈춥니다. 몸이 먼저 반응해요.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고 귀가 소리를 쫓아가고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20년째 남의 불행을 숫자로 계산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등급, 보상 한도. 근데 이상하게도 제 아들 앞에서만큼은 그 어떤 숫자도 떠오르지 않아요. 감히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민준이 근무하는 날인가? 몇 시에 출근했지? 지금쯤 어디 있을까? 한 번은 고객 상담 중에 창밖으로 소방차가 지나간 적이 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는데 저도 모르게 말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고객분이 이상하게 보셨는지 설계사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죄송해요. 아들이 소방관인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길래 그랬더니 그분이 한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아드님이 소방관이시구나. 대단하신 분이네. 그 말 한마디에 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힘든 현장 이야기, 아찔했던 순간들, 그런 건 잘 꺼내지 않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러는 거 저는 알아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술이 조금 들어간 날이면 아버지한테는 털어놓더라고요. 남편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들렀는데 평소보다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두웠대요. 남편이 말없이 소주를 한 잔 따라줬더니 민준이가 받아 마시고 한동안 있다가 꺼냈답니다. 아빠, 나 오늘 어떤 할머니 한 분 못 구했어.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줬대요. 민준이가 불이 너무 빨리 번져서 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요. 진짜 조금만 더 빨리 들어갔으면 됐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 그 얘기를 남편한테 전해 듣고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민준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무게를 혼자 안고 퇴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래 울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이불 속에서요. 힘들어하는 민준이를 보니 24년 전 현준이가 떠나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해 가을이 왔을 때 저는 그게 저희 네 식구가 함께할 마지막 가을인 줄 몰랐습니다. 둘째 현준이가 뛰어놀던 그 가을. 낙엽이 떨어지면 발로 차고 바람이 불면 팔을 벌리고 세상 모든 게 신기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던 아이. 8살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그냥 흔한 가을 오후였어요.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현준이는 동네 친구들이랑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막 돌아와 가방을 던져놓고 간식을 먹고 있었고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현준이 친구 엄마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보는데 그 눈빛 하나로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현준이한테. 그 다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신발을 신고 뛰어나갔는지 맨발로 뛰어나갔는지조차도요. 놀이터 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애 엄마 왔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대원이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사이로 보였어요. 현준이가 입고 나간 그 빨간 점퍼. 현준이가 엄마나 친구들이랑 놀다 올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밖에 추워 감기 걸리지 말고 잠바 입고 가 했습니다. 하나만 선명하게 기억나요. 우리 현준이 환하게 웃으며 응 대답하던 모습이요. 그리고 나머지 기억이 조각조각 끊겨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현준이 얼굴,
눈을 감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그냥 자는 것처럼. 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준아. 몇 번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쉬도록 불렀는데 아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 시계는 가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을 그랬어요. 밥을 먹지 않았고 씻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서 불렀어요. 여보, 밥 좀 먹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라는 생각. 조금만 더 살폈으면,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그 순간 제가 같이 나가 있었으면.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자식 앞세운 죄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곡기를 끊었어요. 먹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준이가 없는 세상에서 제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아가는 게 죄스러웠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도 아니었어요. 조그만 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민준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11살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울었겠지요. 자기도 동생을 잃은 거니까요. 근데 그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밥 먹어야지.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밥 먹으라고 하는 상황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이가 방 안으로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제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아이를 달래듯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있잖아. 응, 나 소방관 될 거야. 뜬금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민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소방관 돼서 사람들을 다 구해줄게. 그럼 다시는 슬픈 일이 안 생기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동생을 잃고 나서 엄마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딱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 녹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 소방관 되면 정말 멋있겠다. 사람들 구해주는 멋진 소방관. 민준아, 엄마가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 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인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달라졌어요.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가 됐습니다. 떠들지도 않고 놀러 다니지도 않고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도 나 할 거 있어 하고 남았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해서요. 동생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어머니.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냥 이렇게만 했습니다. 제가 잘 살펴볼게요, 선생님.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길 차 안에서 울었대요. 집에서는 한 번도 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무너져 있으니까 자기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퇴근하고 와서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고 밥을 차려서 방 앞에 가져다 놓고 민준이 챙기고 집안일하고 그러면서 한 번도 저한테 화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에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위해서라도 살아야지. 민준이가 보고 있잖아.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민준이가 보고 있다는 말, 제가 무너지는 걸, 저 아이가 보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조금 먹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그릇에 국을 더 떠다 놓았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현준이가 떠난 그해 가을은 제 안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매년 가을이 오면 낙엽 소리에 자꾸 그 오후가 생각납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 기억을 마주할 수 있어요.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 그때 그랬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됐습니다. 24해 걸렸어요. 이제야 현준이 사진을 거실에 내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준이가 살다간 그 짧은 8살이던 해, 제가 그 아이 없이 살아온 24해, 어느 쪽이 더 긴지 숫자로는 비교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짧은 8해가 제 나머지 삶 전체보다 더 크고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남편은 강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는 늘 그랬어요. 현준이를 잃고 나서도 제가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그 긴 시간 동안도 남편은 한 번도 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챙기고 집안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반복을 묵묵히 해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현준이 떠나고 한참 뒤 남편이 조용히 꺼낸 얘기입니다. 나 그때 매일 아침 차 안에서 울었어. 출근길 차에 혼자 타서 핸들을 잡으면 눈물이 저절로 났대요. 회사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실컷 울고 주차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눈가를 닦고 그 다음 차 문을 열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왜 내 앞에서는 안 울었어?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잠깐 창밖을 보다가 말했어요. 당신이 무너져 있는데 내가 같이 무너지면 어떡해?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한 경상도 사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혼자 핸들을 잡고 펑펑 울고 있었다는 게 가슴에 콱 박혔어요. 남편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칭찬도 잘 안 하고 표현도 서툴러요.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그게 서운하기도 했어요. 다른 집 남편들은 꽃도 사다 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다정한 말도 잘한다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현준이를 잃고 나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 남들이랑 다를 뿐이라는 걸. 말 대신 밥을 차려 제 방 앞에 놓는 것, 말 대신 제 옆에 말없이 앉아 있는 것, 말 대신 손을 슬쩍 잡아주는 것. 그게 이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남편이 퇴직한 건 2년 전입니다. 중견 건설업체에서 38년을 일했어요. 현장 관리직으로 시작해서 팀장, 부장을 거쳐 임원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회사가 남편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퇴직하고 나서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퇴직하자마자 자기 할 일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첫째, 집안일. 둘째, 제 운전기사. 당신 힘들잖아. 이제 좀 쉬어. 제가 말했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나는 우리 집 지키고 당신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직업이야.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갑자기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으니까요. 찌개는 좀 짜고 청소는 구석을 빠뜨리고 빨래는 색깔 구분 없이 같이 돌리고 그래서 처음엔 제가 뒤에서 다시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니까요. 아침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납니다. 제가 세수하고 가방 챙기는 동안 남편은 커피를 타놓고 차키를 들고 있어요. 어디 먼저야? 매일 같은 질문입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내 운전기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거든요. 한 달이나 갈까 싶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매일 아침 차키를 들고 기다립니다. 비가 와도 더워도 추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가끔 제가 늦게 나오면 투덜거리긴 합니다. 빨리 좀 나오지. 근데 그 투덜거림도 이제는 정겨워요. 운전하면서 대화를 많이 해요. 집에서는 각자 할 일 하느라 말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차 안에서는 둘이 있으니까요. 오늘 어떤 고객 만나는지, 날씨가 어떤지, 점심은 뭐 먹을지. 별거 아닌 얘기들이지만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어느 날 신호 대기 중에 남편이 불쑥 말했어요. 여보, 나 그때 많이 미안했어. 뜬금없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현준이 사고 난 날 당신 혼자 너무 힘들었잖아. 내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저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덕에 내가 버텼지. 근데 나도 미안해. 그때 내 슬픔에만 빠져서 당신이랑 민준이한테 너무 신경을 못 써줬잖아.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제 손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 얘기를 나눈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녁이면 남편이 발을 주물러 줍니다. 제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니까 발이 많이 붓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발을 내밀면 남편이 말없이 주물러줘요. 그 손이 참 투박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한 손이라 거칠고 두꺼워요. 근데 그 투박한 손이 발을 주물러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 사람이랑 살아온 세월이 올해로 36년입니다. 현준이를 잃은 것도 함께였고 민준이가 소방관 된 것도 함께 봤고 손주 태어나는 것도 함께였어요.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다 이 사람이랑 같이였습니다. 가끔 남편이 운전하는 옆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고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이 늙어가고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슬프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상하게 든든합니다. 이 사람이 옆에 있는 한 저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무뚝뚝한 경상도 사내.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보다 곁으로, 꽃다발보다 따뜻한 손으로 그렇게 36년을 제 옆에 있어준 사람. 나는 우리 집 지키고 당신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직업이야. 그 말이 어떤 사랑 고백보다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시작한 건 누가 권유해서도 아니었고 꼭 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현준이가 없는 집 안에서 아이 흔적이 가득한 공간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벽이 저를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준이가 좋아하던 장난감이 그대로 있고 현준이가 긁어놓은 벽지 자국이 그대로 있고 현준이가 쓰던 밥그릇이 그대로 있는데
정작 현준이만 없는 그 공간이 저한테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민준이가 학교 가면 집안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소리가 없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자꾸 그날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파에 앉아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날도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면 오늘 밥은 먹었어? 하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젓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는 언니가 찾아왔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현준이 일 이후로 저를 걱정해서 가끔 들러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냥 얼굴 보러 왔다면서 차 한 잔 마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모라나, 나 지금 보험 일하고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을 때가 생기는 게 지금 너한테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제가 무슨 보험 설계사냐고 사람 만나는 일은 자신도 없고 말주변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일어서면서 딱 한마디를 남겼어요. 모라나, 지금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나와야 살아.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일단 나와야 살아. 맞는 말이었어요. 이대로 집안에 있으면 제가 진짜 사라질 것 같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한번 해볼게. 처음 출근하던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버스를 타고 사무실에 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무서웠고 뭔가를 새로 배운다는 것도 막막했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교육이 시작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힘들었어요. 상품 내용을 외워야 하고 약관을 이해해야 하고 고객한테 설명하는 연습도 해야 했는데 머릿속이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교육을 들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고 외운 것도 금방 잊어버렸고 연습 상담을 해보라고 하면 말문이 막혀서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같이 시작한 사람들은 척척 해나가는데 저만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서 집에 오면서 버스 안에서 울기도 했어요. 처음 고객을 만난 날이 기억납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선배 설계사가 소개해준 분이었는데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카페 앞에서 한 5분을 그냥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심호흡을 3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먼저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자리에 앉아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는데 손이 떨려서 종이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분이 눈치를 채셨는지 많이 긴장하셨어요? 하고 웃으면서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처음이라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편하게 하세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날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하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계약을 못했는데도 누군가 앞에 앉아서 말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일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나 오늘 고객 만났어. 남편이 밥을 뜨다 말고 고개를 들더니 어땠어? 하고 물었어요. 계약은 못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 남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덜 무서워지고 말문이 조금씩 트이고 상품 설명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침에 나갈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그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일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 고객분이 상담을 하다가 솔직히 보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해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보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일이 생기고 나면 미리 준비해뒀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말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준이가 그날 나가기 전에 제가 무언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더라면 물론 보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이 일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미리 막아주는 일. 아니, 정확히는 불행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 그게 마치 제가 현준이를 대신해서 세상을 조금 지키는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닌 세월이에요. 거절도 많이 당했고 힘든 날도 많았고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어요. 이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제가 그냥 슬픈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명함에 적힌 정모란이라는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낯설지 않아졌습니다. 이 이름이 저라는 걸, 이 일이 저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주말이면 아들 내외가 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들 휴무일 때는 꼭 와요. 며느리 지수가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주방에서 하던 걸 멈추고 손을 닦습니다. 그 소리가 참 좋아요. 집안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손주 이름은 준서예요. 5살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할머니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들어옵니다. 작은 발이 마루를 쿵쿵 두드리는 소리,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그 모습이 볼 때마다 웃음이 나요. 그 아이를 받아 안으면 참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는데 준서가 밥투정을 했어요. 시금치 나물을 안 먹겠다고 숟가락으로 밀어내면서 입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이거 싫어. 풀 같아. 민준이가 편식하면 안 돼. 골고루 먹어야지 하고 말했고 준서는 더 크게 인상을 썼어요. 그 표정이, 그 눈매가, 그 입모양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준이였어요. 준서 얼굴에서 현준이가 보였습니다. 밥투정하던 현준이, 싫은 건 절대 안 먹겠다고 버티던 현준이, 인상을 쓰면서도 어딘가 귀여웠던 현준이. 그 아이가 준서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면서 눈물이 올라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며느리 지수가 눈치를 챘어요. 이 아이가 참 속이 깊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티를 내지 않아도 느끼는 애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같이 하는데 지수가 슬쩍 제 옆에 서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준서 눈매가 사진 속 삼촌 어릴 때랑 정말 똑같죠? 저는 그릇을 닦다가 잠깐 멈췄어요. 그렇지? 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민준 오빠한테도 말했더니 오빠도 그렇대요. 지수는 현준이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알고 민준이한테 들은 이야기로만 압니다. 그런데도 현준이를 가족으로 여기는 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져요. 명절에 차례상을 차릴 때 지수가 먼저 현준이 자리를 챙겨요. 어머니, 준서 삼촌이 좋아하던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정말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이 생각나요. 민준이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데려오겠다고 말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민준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일까? 우리 집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지수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떨림이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보이려고 포장한 게 아니라 정말 긴장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그때 이미 알았어요. 이 아이구나. 지수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과일을 깎으면서 나란히 앉아 시시콜콜한 얘기를 나누는 게 이제는 주말의 낙이 됐습니다. 고객 얘기도 하고 동네 얘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면 오후 시간이 훌쩍 가요. 그러다 제가 문득 말이 없어지거나 먼 데를 보는 것 같으면 지수가 슬쩍 제 손을 잡습니다. 말없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딸이 있으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어요. 저는 아들만 둘이었는데 지수 덕분에 딸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지수한테 직접 하면 쑥스러우니까 속으로만 합니다. 준서가 밥을 다 먹고 거실을 뛰어다닙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블록을 꺼냈다가 자동차를 꺼냈다가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갔다가 제품으로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흐르는 것 같기도 해요. 현준이가 다 못 누린 시간이 준서한테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현준이가 해보지 못한 것들을 준서가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신 웃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준서는 준서예요. 현준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고 다른 삶을 살아갈 아이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준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준서를 안아줄 때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할머니가 우리 준서 지켜줄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꼭 안아주면서 했어요. 저녁이 되면 아들 내외가 일어섭니다. 엄마, 저희 이제 갈게요. 준서가 손을 흔들어요. 할머니, 안녕. 민준이가 준서를 안아주다가 저한테 작게 말했던 게 생각납니다. 엄마, 나 요즘 가끔 현준이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 그게 너무 슬퍼.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준서를 안아들었어요. 준서 얼굴 속에 현준이가 있고 민준이 마음 속에도 현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 안에 그 아이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어 주면서 현관문이 닫힐 때까지 서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는데 그 고요함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아요. 따뜻한 게 남아있는 것 같은 고요함입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말해요. 준서 오늘 밥 투정하던 거 봤어? 봤지. 현준이 꼭 닮았더라. 저는 대답 없이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어요. 우리 둘이 거실에 앉아서 말없이 웃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참 소중합니다. 민준이가 소방관 시험에 합격하고 처음 정복을 입고 왔던 날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들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 말없이 안경을 벗고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남편이 눈가를 닦는 걸 보면서 저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준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커졌다면 형처럼 이렇게 멋진 남자가 됐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자랑스러움으로 덮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우리 남편이 살면서 자식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게
현준이 떠나보내고 나서 그날이 처음이자 유일했을 거예요. 민준이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눈가를 닦는 걸 보면서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아빠 밥 먹자 하고 식탁으로 갔어요. 그 짧은 순간에 이 부자가 나눈 게 얼마나 많은지 옆에서 보던 저는 알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사이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딱 그래요. 민준이가 소방관이 된 뒤로 아버지와 아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둘이 나가서 소주 한 잔을 합니다. 며느리 지수가 농담처럼 말해요. 나보다 아버님이랑 사이가 더 좋은 것 같아. 민준이가 그럼 하고 받아치면 남편이 피식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와요. 어느 날 밤늦게 민준이가 퇴근하고 들렀어요. 표정이 좀 어두웠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어요. 두 잔을 따라서 하나를 민준이 앞에 밀어놓고 하나를 들어서 기다렸습니다. 민준이가 잔을 들고 한 번에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힘들었어. 남편이 응하고 짧게 받았어요. 민준이가 계속했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어.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는데 발견이 너무 늦었어. 남편이 잔을 채워줬어요. 민준이가 그걸 받아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 아빠. 밥솥도 비어있고 냉장고도 텅 비어있고 그게 자꾸 눈에 밟혀. 남편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그 할머니는 네가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외롭지 않을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둘이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남편이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근데 그 힘든 게 너를 더 좋은 소방관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해. 저는 안방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들은 게 아니라 자다가 깨서 물 마시러 나왔다가 소리가 들려서 멈춰 섰어요. 거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틈에 기대서 듣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저런 거구나. 저는 아들한테 조심해, 다치지 마. 그 말밖에 못하는데 이 사람은 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딱 필요한 말을 꺼내줄 줄 아는 거예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민준이랑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예전엔 바빠서 못 챙기던 것들을 지금은 시간이 있으니까 챙기게 됐어요. 민준이 근무 일정을 외우고 있다가 쉬는 날이면 연락을 먼저 해요. 오늘 시간 되냐, 밥이나 먹자. 민준이가 아빠 왜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해 하고 웃으면서 오는 날도 있고 아빠 나 좀 쉬고 싶어 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 쉬어라 하고 물러섭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게 이 사람이 자식 대하는 방식이에요.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저한테도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엔 제가 혼자 감당하던 것들을 이제는 이 사람이 같이 들어줘요. 고객한테 힘든 일이 있었던 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운이 없는 날, 말 안 해도 얼굴만 보면 알고 소파에 앉으면 발을 내놓으라는 듯 무릎을 내밀어요. 그 투박한 손으로 발을 주물러 주면서 오늘 많이 걸었구먼 하고 한마디 합니다. 그게 전부인데 그게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나는 우리 집 지키고 당신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직업이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허전한 마음에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그걸 직업처럼 하고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걸 미리 알아서 덜어주고 민준이한테는 아버지이자 친구로 곁에 있어주는 것. 오랜 직장 생활보다 더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 민준이가 말해요. 아빠 요즘 좋아 보여. 직장 다닐 때보다 더 행복해 보여. 남편이 그 말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회사를 위해 살았고 지금은 나를 위해 살아서 그런 거야. 저는 그 말을 민준이한테 전해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이 사람한테 나를 위해 산다는 건 가족 곁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아내 태워다 주고 아들이랑 소주 한잔하고 손주 안아주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거창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는 직장 생활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인 거겠지요. 민준이가 언젠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아빠처럼 살고 싶어?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어떤 부분? 민준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곁에 있는 사람한테 충실한 거. 말은 별로 없어도 늘 거기 있는 거.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진짜 어려운 거잖아. 그 말이 맞아요. 늘 거기 있다는 것,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는 압니다. 현준이가 떠나던 날 이후로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아요. 오늘도 남편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리모컨을 손에 들고 별 표정 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평범하고 조용한 저녁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좋아요. 여기 있다는 것, 오늘도 무사히 여기 있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안도이고 가장 깊은 고마움입니다. 흔히들 말하잖아요. 부모보다 먼저 떠난 자식은 가슴에 묻고 산다고.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현준이를 떠나보내고 나서 누군가 저한테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슴에 묻는 거구나. 이 아이를 가슴 깊이 묻고 그 위에 흙을 덮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묻히지가 않아요. 아무리 덮으려 해도, 아무리 잊으려 해도 그 아이는 가슴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봄이 오면 현준이가 좋아하던 진달래가 피고, 여름이 오면 현준이가 뛰어놀던 놀이터가 생각이 나고, 가을이 오면 그 빨간 점퍼가 눈에 밟히고, 겨울이 오면 따뜻한 데 있어야 할 아이가 차가운 땅 아래 있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현준이도 함께 돌아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묻힐 수 있겠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건 그 아이를 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품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가슴 안에 그 아이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비우지 않고 그 온기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게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인 것 같아요. 현준이는 제가 내딛는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문을 두드렸는데 그 발걸음 안에 현준이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불행을 막아주고 싶다는 마음, 누군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알아요. 현준이가 준 마음입니다. 현준이는 민준이의 어깨 위에도 있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아들의 넓은 어깨. 내가 소방관 돼서 사람들을 다 구해줄게. 그럼 다시는 슬픈 일이 안 생기겠지? 11살 민준이가 한 그 맹세가 지금도 저 어깨 위에 살아있어요. 민준이가 누군가를 구할 때마다 현준이도 함께 구하는 것 같습니다. 현준이는 남편의 투박한 손 안에도 있어요. 아들 앞에 말없이 소주잔을 채워주는 그 손, 차 키를 들고 아침마다 기다리는 그 손. 현준이를 잃고 나서 이 사람이 더 단단해진 것도, 더 따뜻해진 것도 다 현준이가 남기고 간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준이는 준서의 해맑은 웃음 속에 있습니다.
밥투정하다가도 금세 웃어버리는 그 눈매,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그 모습, 세상 모든 게 신기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것. 현준이가 다 못 누리고 간 시간들이 준서한테서 피어나고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현준이가 여기도 있구나. 여기서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민준이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현장에 나갈 때마다 내가 구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우리 막내라고 생각하고 뛰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아프면서도 너무 고마우면서도 너무 자랑스러워서요. 현준이가 떠나면서 우리 가족한테 남긴 게 이런 거구나. 슬픔만 남긴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남기고 갔구나. 슬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울 때가 있습니다.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그럴 때는 그냥 울어요. 참지 않아요. 이제는 그 눈물이 제 삶의 일부라는 걸 알거든요. 슬픔을 억지로 지우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더라고요. 못 본 척 외면하면 더 큰 소리로 불러요. 근데 그냥 인정하면 그래, 나 아직도 슬프다. 그래, 나 아직도 보고 싶다 하고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슬픔이 저를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제가 슬픔을 품게 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어린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제가 배운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먼저 보낸 아이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 웃다가도 문득 멈추게 되는 분,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가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분,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잘 묻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꾸 생각나도 괜찮아요. 그 아이를 잊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죽음보다 강한, 시간보다 긴 그 사랑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이것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슬픔이 당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세요. 그 아이가 당신을 사랑했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밥을 먹고 햇볕을 쬐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주세요. 그게 남겨진 우리가 떠난 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섭니다. 주름도 늘고 흰머리도 늘었지만 예전처럼 낯설지 않아요. 이 얼굴이 저라는 걸,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시간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현준이가 살다 간 8해, 제가 현준이 없이 살아온 24해. 그 모든 시간이 이 얼굴 위에 새겨져 있어요. 민준이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손주 준서는 지금쯤 유치원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을 배우고 있겠지요. 그리고 현준이는 이 모든 것 안에 함께 있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 게 아니었어요. 발걸음 속에, 어깨 위에, 손끝에, 웃음 속에 함께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요. 천천히 안단테로.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날들이 온전히 평온하시길 바라며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